안녕하세요. 달달한 경제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경제 뉴스와 정책을 자극적인 전망보다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물가, 금리, 연금처럼 우리 삶과 노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제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이 폭락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이상하게 들리는지 아시나요? 전쟁이 터져도, 인플레이션이 폭등해도, 심지어 은행이 무너져도 금은 올랐습니다. 안전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런데 2025년 2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이 하루 만에 11% 폭락했고, 은은 30%가 증발했습니다. 전쟁도, 공황도 아닌데 말입니다. 더 기이한 건 그 다음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25% 관세 폭탄을 예고했는데, 원화 가치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를 찢어버리고 싶은 순간이었죠.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후보. 그가 등장하면서 시장은 달러 유동성 파티의 종말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금융시장이 보낸 세 가지 경고음을 추적할 것입니다. 첫째, 왜 안전자산이 가장 위험해졌는가? 둘째, 달러 유동성 회수가 왜 모든 자산의 운명을 바꾸는가? 셋째, 관세전쟁 속에서 환율이 왜 반대로 움직이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다 보면 우리는 2025년 금융시장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안전벨트를 매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금과 은의 몰락의 시작, 거품이 터진 것인가? 강제 조정인가? 11%와 30%, 하루의 악몽. 2025년 2월 첫째 주 월요일, 트레이더들은 자신의 화면을 의심했습니다. 금, 가격이 온스당 $5,000를 무너뜨리고 있었으니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5,600를 넘나들던 금값이 하루 만에 11% 폭락한 것입니다. 은은 더 참혹했습니다. 30%가 증발했죠. 역사상 손에 꼽을 만한 폭락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나요? 인플레이션이 사라졌나요?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올렸나요?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금값 상승은 202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긴장, 그리고 무엇보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러시가 이어지면서 금은 절대 안전자산의 지위를 굳건히 했습니다. 2023년 말 온스당 $2,000였던 금값은 2024년 내내 우상향했고 2025년 초에는 $5,600를 돌파했습니다. 무려 180% 상승이었죠. 이 상승세에는 또 다른 주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금 선물 시장에서 소액으로 큰 수익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어치 금을 사는 시기였죠. 오를 땐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락이 시작되자 이들은 시장의 뇌관이 됐습니다. 폭락의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2월 첫째 주 금요일, 금값이 2% 하락했습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주말 동안 무언가 터졌습니다. 월요일 장이 열리자마자 거래소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계좌에서 마진콜 알람이 울려댔고 증거금을 채우지 못한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제 매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니 더 많은 마진콜이 발생했고 더 많은 강제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오전 10시 금값은 5% 하락, 오후 2시 8% 하락, 장 마감 직전 11% 하락. 은은 더 심각했습니다. 금보다 거래량이 적은 은 시장은
유동성이 고갈되면서 가격이 자유낙하했습니다. 30% 폭락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날 청산된 개인 투자자만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들이 잃은 돈은 수백억 달러였습니다. SNS에는 인생이 끝났다는 글들이 도배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었고 이번엔 그 날이 투자자들의 목을 겨눴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을 품었습니다. 대체 왜 지금이었을까? 레버리지는 마법 같은 도구입니다.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법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같은 비율로 손실도 증폭되죠. 2025년 2월, 금 시장의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금 선물 시장의 레버리지 비율은 보통 10배에서 20배입니다. 즉, 100만 원을 넣으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어치의 금을 살 수 있습니다. 가격이 5% 오르면 5만 100%의 수익, 하지만 5% 떨어지면 원금의 5만 100%가 손실로 전환됩니다. 이 구조가 2월 첫째 주 시장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증거금이었습니다. 레버리지를 쓰려면 최소한의 돈을 거래소에 담보로 맡겨야 하는데 이게 증거금입니다. 금값이 떨어지면 이 증거금의 가치도 떨어지죠. 거래소는 실시간으로 계좌를 모니터링하다가 증거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마진콜을 보냅니다. 더 돈을 넣으시든지 아니면 포지션을 정리하시든지 선택하세요. 만약 투자자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거래소는 강제로 금을 팔아버립니다. 이게 반대 매매입니다. 2월 첫째 주 금요일, 금값이 2% 하락했을 때 일부 투자자들은 이미 마진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월요일에 반등하겠지라며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주말 동안 아시아 시장에서 무언가 터지고 있다는 것을요. 중국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대규모 청산이 시작됐고 이 뉴스는 일요일 밤 유럽과 미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욕 시장이 열리자마자 공포가 전염됐습니다. 금값이 개장 1시간 만에 3% 추가 하락했고 레버리지 10배로 투자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30%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마진콜 알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울렸고 거래소 서버는 마비 직전까지 갔습니다. 증거금을 추가로 넣을 여력이 없는 투자자들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금이 매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대 매매는 도미노처럼 연쇄 작용을 일으켰습니다. A의 강제 매도가 가격을 떨어뜨리면 B의 증거금도 부족해집니다. B의 포지션이 청산되면 C도 마진콜을 받습니다. 이렇게 오전 내내 수만 건의 강제 청산이 이어졌습니다. 가격이 떨어질수록 청산 물량은 늘어났고 청산 물량이 늘어날수록 가격은 더 떨어졌습니다. 악순환의 완성이었죠. 시장은 더 처참했습니다. 금보다 시장 규모가 작은 은은 유동성이 취약합니다. 같은 양의 매도 물량도 가격에 미치는 충격이 훨씬 큽니다. 게다가 은 선물에 투자하는 이들은 대부분 고위험을 감수하는 공격적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레버리지 비율도 금보다 높았죠. 결과는 30% 폭락이었습니다. 어떤 투자자는 아침에 일어났더니 계좌가 텅 비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사태를 지켜보던 기관 투자자들은 냉정했습니다. 레버리지의 숙명이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한 방향으로 너무 쏠리면 언젠가는 급격한 되돌림이 온다는 것을요.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케빈 워시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시장의 모든 게임 룰이 바뀌기 시작했으니까요. 2025년 1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겠다. 시장은 술렁였습니다. 워시, 그가 누구지?
금융계 일부에서는 익숙한 이름이었지만 대다수 투자자들에게는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력을 뜯어보는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예사롭지 않다. 케빈 워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로 재직했던 인물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벤 버냉키 의장과 함께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있었죠. 그는 양적 완화 QE의 설계에 참여했지만 동시에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이 너무 많은 돈을 풀면 언젠가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의 경고는 2021년 이후 현실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워시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제롬 파월 현 의장은 트럼프에게 적이었습니다. 파월은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을 고수했죠. 트럼프는 자신의 뜻을 따를 의장이 필요했고 워시는 그 적임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른 것을 읽었습니다. 워시는 매파다. 그는 유동성 회수를 강화할 것이다. 발표 직후 채권 시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이는 투자자들이 국채를 팔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연준이 자산을 축소하면 국채 수요가 줄어든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른다. 시장은 이미 워시 시대를 선반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워시는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 연준의 자산은 약 4조 달러였습니다. 현재는 7조 달러가 넘습니다. 워시가 의장이 되면 3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시장에 되팔아야 한다는 뜻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금 투자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동성이 줄어들면 자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금융의 기본 원리입니다. 달러가 귀해지면 사람들은 금 같은 비생산 자산보다는 현금을 보유하려 합니다. 실제로 2022년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올렸을 때 금값은 온스당 2,00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떨어졌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워시의 지명 소식이 나온 게 1월 말이었고 금값 폭락은 2월 첫째 주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시장이 반응한 것이죠. 보통 연준 의장 지명은 상원 인준을 거쳐 몇 달 뒤에나 실제 취임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워시가 올 거면 지금 달러 유동성 파티는 끝난 거다. 투자자들은 그렇게 판단했고 레버리지 포지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폭락의 방아쇠였습니다. 케빈 워시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달러는 희소해야 가치가 있다. 그는 2020년 이후 연준이 시장에 풀어놓은 엄청난 양의 달러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팬데믹 당시 연준은 무제한 국채 매입과 제로 금리로 시장에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연준의 자산은 4조 달러에서 9조 달러까지 급증했죠. 이건 미친 짓이었다고 워시는 말합니다. 양적 완화 QE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면 그 대금으로 은행들의 계좌에 달러가 쌓입니다. 은행들은 이 돈을 기업과 개인에게 빌려주고 그렇게 시중에 돈이 흐르면서 경제가 돌아갑니다. 문제는 너무 많이 풀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넘쳐나면 자산 가격은 치솟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도 찾아옵니다. 2021년 이후 미국의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워시는 이제 역방향을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적 긴축 QT입니다. 연준이 보유한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재투자하지 않거나 아예 시장에 되파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연준의 자산은 줄어들고 시중의 달러도 줄어듭니다.
달러가 귀해지면 금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자산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현재 연준은 이미 QT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월 600억 달러 규모로 자산을 줄이고 있는데 이 속도로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 5년 이상 걸립니다. 워시가 의장이 되면 이 속도를 2배, 3배로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우리는 3년 안에 4조 달러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는 공공연히 말해왔으니까요. 이게 금 시장에 무슨 의미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달러가 귀해지면 금의 매력이 떨어집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은행 예금이나 국채는 금리를 주지만 금은 그냥 금고에 보관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달러 금리가 5%라면 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달러를 보유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게다가 워시의 QT가 본격화되면 달러 강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로 표시되는 금값은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투자자들은 이 논리를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워시 시대 달러 귀해짐 금리 상승 금값 하락. 그래서 2월 첫째 주 워시 지명 소식이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지자 금 시장에서 대규모 청산이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더 민감했습니다. 그들은 단기 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이었고 장기 트렌드가 바뀔 조짐이 보이자 빠르게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워시는 정말 QT를 강화할까? 그의 과거 발언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미션이 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었죠.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합니다. QT 강화는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순을 워시는 어떻게 풀려는 걸까요? 도널드 트럼프는 연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낮아야 한다. 그는 첫 번째 임기 때부터 제롬 파월을 압박해왔습니다. 금리를 내려라. 그래야 경제가 산다. 트럼프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금리가 낮으면 기업들이 돈을 싸게 빌려 투자하고 소비자들은 주택과 자동차를 사고 그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파월은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립성을 유지하며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금리를 5.5%까지 올렸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은 9%에서 3%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불만이었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다. 이러다 경기가 죽는다. 그래서 그는 차기 의장으로 자신의 말을 들을 사람을 원했습니다. 케빈 워시가 그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워시는 매파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매파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필요하다면 금리를 올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면 트럼프가 원하는 건 비둘기파입니다. 금리를 낮춰 경제를 부양하는 데 적극적인 사람 말이죠.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워시를 선택했을까요? 여기에 워시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워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으면 금리는 절대 낮아질 수 없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3%대입니다. 연준의 목표는 2%입니다.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죠. 만약 지금 금리를 서둘러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와 투자가 다시 살아나면서 물가가 재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은 다시 금리를 올려야 하고 경제는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워시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먼저 양적 긴축 QT를 강화해 달러 유동성을 줄입니다. 달러가 귀해지면 자산 가격 거품이 꺼지고 과도한 소비도 억제됩니다. 이렇게 수요를 진정시키면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2%로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죠. 먼저 유동성 회수로 물가를 잡고
그 위에서 저금리를 실현한다. 이게 워시의 로드맵입니다. 트럼프는 이 계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같기 때문이죠. 워시의 방식대로 가면 2026년이나 2027년쯤에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진정되고 그때 금리를 3% 혹은 2%대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임기 중반 이후 트럼프표 저금리 시대를 열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 전까지는 고통이 따릅니다. QT 강화는 자산 가격 하락을 의미하니까요. 이 시나리오가 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악재입니다. QT 강화 달러 유동성 감소 금값 하락.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만약 워시의 계획이 성공해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금리가 낮아지면 경제 성장이 재개됩니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환경에서는 금값도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투자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2월 첫째 주 금값 폭락은 바로 이 단기 악재를 선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장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워시의 QT 강화가 현실화되면 큰 손실을 입을 것을 알았고, 그래서 서둘러 청산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입니다. 워시가 실제로 의장이 되는 2025년 하반기, 그때 시장에 진짜 반응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또 다른 기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관세전쟁 속 환율 역설이죠.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이 대상이었죠. 한국 경제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수출이 GDP의 40%를 차지하는 나라에서 최대 수출국인 미국이 관세 장벽을 세운 것이니까요. 경제학 교과서는 명확합니다. 관세가 오르면 수출이 줄고 무역 수지가 악화되며 외환 수요가 줄어든다. 그 결과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 즉, 원화는 약세를 보여야 정상이었습니다. 실제로 2018년 트럼프 일기 때 관세 전쟁이 시작됐을 때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에서 1200원대로 급등했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2025년 2월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25% 관세 발표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50원에서 138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간 것입니다. 상식을 거스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외환 트레이더들조차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처음에는 한국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외환 보유액을 동원해 달러를 대량으로 팔아 환율을 방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100억 달러가 넘어 세계 8위 수준입니다. 충분히 환율 방어가 가능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외환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만으로는 이 정도 환율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어. 그 다음 가설은 안전자산 선호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도피합니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외환 보유액도 충분하며 경상수지도 흑자입니다. 그래서 달러나 엔화만큼은 아니지만 원화도 준안전 자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죠. 2월 초 금값 폭락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일부 자금이 원화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엔화가 훨씬 더 극적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엔달러 환율은 158엔에서 148엔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무려 6%나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원화는 항상 엔화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산업 구조가 비슷하고 수출 경쟁국이기 때문에 환율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엔화가 강세면 원화도 따라서 강세를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엔화가 이렇게 급격히 강세를 보인 걸까? 여기서 15년 만에 부활한 미일 외환 공조라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주요 은행들에게 엔달러 환율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설문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엔화 약세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왜 엔화 약세를 문제 삼기 시작했을까요? 답은 무역 수지에 있었습니다. 엔화가 약하면 일본 제품이 싸집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소니 전자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더 저렴하게 팔리는 것이죠. 그 결과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환율 조작으로 봤고 일본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엔화를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매기겠다. 일본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엔화를 올리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은행은 묵시적 개입에 나섰습니다. 시장에 엔화 매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죠. 동시에 미국 연준도 간접적으로 일본을 지원했습니다. 주요 은행들에게 엔달러 환율 얼마로 보느냐고 묻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시하고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그 결과 엔화는 급반등했고 원화도 동조화되어 올랐습니다. 관세 폭탄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세를 보인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개입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겠지만 핵심은 엔화 강세의 여파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균형은 얼마나 갈까요? 25% 관세가 실제로 발효되면 한국의 수출은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때는 정말로 원화 약세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일시적 현상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미일 환율 공조의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엔달러 환율은 2023년부터 계속 일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2023년 초 130엔이었던 환율은 2024년 말 158엔까지 치솟았습니다. 엔화 가치가 20% 이상 하락한 것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에 유리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였습니다. 일본이 의도적으로 엔화를 약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환율 문제로 여러 차례 충돌해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85년 플라자 합의입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에게 엔화 가치를 올리라고 강요했고 그 결과 엔달러 환율은 240엔에서 120엔까지 급락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2배로 뛴 것이죠. 이후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에 접어들었고 많은 학자들은 플라자 합의를 그 원인 중 하나로 꼽습니다. 2025년 역사가 반복되는 듯한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게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대신 더 교묘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같은 주요 은행들에게 엔달러 환율에 대한 전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건 사실상 우리가 환율 시장에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엔화는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으며 적정 환율은 145엔 정도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보고서들이 시장에 흘러나오자 트레이더들은 긴장했습니다. 연준이 움직일 수도 있다.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미국은 일본을 돕기 위해 지칠 국가들과 함께 협조 개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 14년 만에 다시 미일 환율 공조가 가동될 조짐이 보인 것입니다. 일본은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일본은행이 스텔스 개입에 나섰다고 봤습니다. 직접 달러를 매도하고 엔화를 매수하는 대신 시중은행들에게 엔화 매수 포지션을 늘려라는 압박을 넣은 것이죠. 동시에 국채 매입을 줄여 엔화 유동성을 조절했습니다. 이런 간접 개입은 시장에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환율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2월 첫째 주 엔달러 환율은 158엔에서 148엔으로 급락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10엔이나 움직인 것이죠. 이는 외환시장에서는 거의 폭락 수준입니다. 엔화를 공매도하고 있던 헤지펀드들은 큰 손실을 입었고 일부는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시장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았다. 엔화 약세는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다. 이 엔화 강세는 자동적으로 원화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동아시아 수출 국가로 산업 구조가 겹칩니다.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서 경쟁 관계에 있죠. 그래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한국 제품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원화도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의 상관계수는 0.8 이상입니다.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한국은 25% 관세 폭탄을 맞았는데 원화는 강세입니다. 이건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이중고입니다. 관세로 인해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데다가 원화 강세로 가격 경쟁력까지 떨어지니까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율이 1,400원대를 유지하면 우리는 수익성을 지킬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화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 개입해야 할까요? 아니면 엔화에 동조하는 게 맞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지금의 환율은 일시적 균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미일 공조가 약화되거나 관세가 실제로 발효되면 환율은 다시 요동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동성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2025년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은 더 큰 그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십 년 만에 대전환기를 지나고 있으니까요. 2025년 2월은 역사책에 기록될 한 달이 될 것입니다. 금값 11% 폭락, 은 30% 폭락, 미일 환율 공조 부활, 관세 전쟁 속 원화 강세, 이 모든 사건들은 각각 수십 년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불안한 부분입니다. 금값 11% 폭락은 2013년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금은 사이프러스 금융위기 여파로 하루 만에 9% 폭락했었죠. 12년 만에 그 기록을 깬 것입니다. 은 30% 폭락은 더 희귀합니다. 1980년 은 목요일 사태 이후 45년 만입니다. 당시 헌트 형제가 은 시장을 조작하다가 무너지면서 은값이 하루 만에 50% 폭락했었죠. 그 이후로 이런 규모의 하락은 없었습니다. 미일 환율 공조는 2011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당시는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초유의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극단적 상황이 아니고서야 미국이 일본 환율에 개입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재난도 없는데 개입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그만큼 미국이 무역 수지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세 전쟁 속 원화 강세는 아예 전례가 없습니다. 2018년 트럼프 일기 때도 2002년 부시 행정부 때도 관세가 오르면 원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은 정반대입니다. 경제학자들조차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현상이다. 엔화 동조화 때문이다.
같은 가설들만 나올 뿐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동성입니다. 금값 폭락은 달러 유동성 감소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케빈 워시의 등장이 QT 강화를 예고했고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진 것이죠. 환율 공조 역시 유동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엔화 약세는 일본은행의 초저금리 정책, 즉 엔화 유동성 과잉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이것을 문제 삼으면서 공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불확실성만 가득합니다. 워시가 정말 의장이 될지, 그가 QT를 강화할지, 트럼프가 관세를 실제로 부과할지, 2일 공조가 지속될지 모두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은 흐름의 전환기라는 것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유동성 파티의 시대였습니다.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고 자산 가격이 치솟고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었던 시대였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다릅니다. 파티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연준은 유동성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자산 가격은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금과 은의 폭락은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앞으로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모두 비슷한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얼마나 깊은 조정이냐입니다. 10% 정도의 건전한 조정일까요? 아니면 2008년 같은 금융위기 수준일까요? 투자자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레버리지를 줄여야 합니다. 빚으로 투자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둘째, 현금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달러가 귀해지는 시대에는 현금이 왕입니다. 셋째,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환율, 금리, 자산 가격 모두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자산 가격의 폭락은 유동성 파티의 종료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관세 압박에도 환율이 버티는 기현상은 일시적 공조 덕분일 수 있으니 변동성에 대비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한 문장에 2025년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제 살아남는 자만이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저희 채널은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장 빠르게 팩트를 전달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유동성 전쟁의 시나리오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투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